경상도 남해 끝자락 바닷물이 육지와 맞닿는 그 경계 어디쯤에 메주컨이라 불리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다. 매화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었는데 실상은 바람 센 바닷가 마을이라 매화도 대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하나의 보물 같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메주컨 화방이었다. 화방의 주인은 진옥이라 불리는 25살의 젊은 과부였다. 본래 이름은 따로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진옥마님이라 불렀다. 그녀의 미모가 진주처럼 맑고 옥처럼 고왔기 때문이었다. 진옥의 사연은 이러했다. 새해 전 봄 그녀는 한양에서 내려온 서생과 혼례를 올렸다. 남편 되는 사람은 화훼에 일가견이 있는 선비였는데 이 외진 바닷가에 화방 하나를 차려놓고 전국의 수묵화를 모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혼례를 치른 바로 그날 밤 신랑이 갑작스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아이고, 진호가. 그 참 기구한 일이구나. 이웃집 월선 어머시 혀를 끌끌 차며 말하곤 했다. 월선은 진옥보다 10살 위의 아낙네로 정 많고 의리 있기로 마을에서 소문난 사람이었다. 부부의 정도 모르고 홀로 남겨지다니 그 화방이며 그 많은 그림들을 혼자 어찌 감당하려느냐. 하지만 진옥은 의외로 꿋꿋했다. 남편이 남긴 화방과 수백 점의 그림들, 그리고 각종 북과 먹과 벼루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다행히 남편이 쌓아놓은 인맥들 덕에 한양과 경주, 부산에서 그림을 사러 오는 이들이 종종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소박하게 살아갈 만했다. 그러나 진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25의 나이에 여인으로서 피어나야 할 모든 것들이 아직 봉우리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특히 밤이 깊어갈 때면 혼자 넓은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곤 했다. 화방 안에는 온갖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산수화도 있고 화조도도 있고 인물화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진옥이 유독 시선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그림이 하나 있었다. 어느 이름 모를 화공이 그린 것으로 한 쌍의 원앙이 연못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희롱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진옥의 가슴 어딘가가 미묘하게 떨리곤 했다. 저 원앙들은 서로 무엇을 속삭이고 있을까? 진옥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며 그림 앞에 오래 서 있곤 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과부의 몸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의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었다. 매일같이 굵은 빗줄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 전체를 흠뻑 적셨다. 진옥은 화방 안에서 그림들이 습기에 상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보살피며 지냈다. 어느 날 밤 특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대던 날이었다. 진옥은 화방의 문을 꼼꼼히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때 화방 처마 밑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구세요? 진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비에 흠뻑 젖은 한 사내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러나 옷차림은 남루했고 기운도 없어 보였다.
저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세차게 와서 잠시 비를 피하려고 사내가 고개를 들어 진옥을 바라봤다. 그 순간 진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내의 눈빛이 너무나 깊고 맑았던 것이다. 마치 고요한 산중 계곡물 같은 그런 눈빛이었다. 아, 네, 밖이 너무 꾸준히 들어오시지요. 진옥은 당황하면서도 사내를 화방 안으로 맞아들였다. 화방 한쪽에는 손님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림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상필이라고 합니다. 떠돌이 화공입니다. 상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옥은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렸다. 화공이라고 하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모양이었다. 화공이시라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벽화도 그리고 그릇에 그림도 그리고 그저 끼니나 때우는 정도의 일만 합니다. 상필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그 속에서 범상치 않은 품격이 느껴졌다. 진옥은 사내에게 마른 옷을 내어주고 따뜻한 차도 우려다 주었다. 감사합니다, 마님. 상필이 찻잔을 받아들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진옥은 상필의 손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굵직하고 단단한 남자의 손이었지만 손가락 끝은 의외로 가늘고 섬세했다. 분명 그림 그리는 일에 익숙한 손이었다. 그날 밤 진옥은 안방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설레었던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진옥이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데 상필이 조심스럽게 나타났다. 마님, 어젯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아, 벌써요? 아침이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진옥은 왜인지 상필이 떠나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를 잡아 끌었다. 그런데 혹시 화방 일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요즘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이 많이 상해서 복원이 필요한데. 상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며칠만 머물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필은 메주컨 화방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해보니 상필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낡고 해진 그림들을 마치 새 것처럼 되살려내는 것이었다. 특히 붓을 잡는 모습이나 먹을 개는 자세를 보면 단순한 떠돌이 화공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상필 씨는 어디서 그림 공부를 하셨나요? 어느 날 진옥이 궁금해서 물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상필은 여전히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옥은 그의 눈빛에서 남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상필이 화방에 머문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여름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복원 작업도 한층 힘들어졌다. 상필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일했고 진옥은 그런 그를 위해 시원한 차도 우려주고 간식도 준비해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다. 상필은 화방 구석에 걸린 큰 산수화 복원 작업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그림의 일부가 찢어져 있어서 극도로 세심한 작업이 필요했다.
몇 시간을 계속 집중하다 보니 옷이 땀에 흠뻑 젖었다. 마님, 잠시 뒷방에서 쉬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상필은 화방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평소에 그림 보관용으로 쓰는 곳이었는데 한쪽에 조그만 평상이 놓여 있어서 잠시 쉬기에는 좋은 곳이었다. 진옥은 상필이 쉬는 동안 부엌에서 시원한 오미자차를 우렸다. 상필이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아서 차가운 물수건도 준비했다. 상필 씨, 차 우렸어요. 진옥이 쟁반을 들고 뒷방 문을 밀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상필이 땀에 젖은 옷을 모두 벗고 평상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의 모습이 진옥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 그리고 복부의 탄탄한 근육들. 진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의 몸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혼례를 치른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부부의 정을 나누지도 못했던 진옥에게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경이로웠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진옥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상필의 하반신이었다. 남자의 그것이 마치 화방 앞에 걸린 굵직한 붓처럼 위험 있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크기며 형태며 진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신비로웠다. 아! 진옥은 무의식 중에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그 소리에 상필이 살짝 뒤척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진옥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빨리 방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더 오래 보고 싶다는 마음이 교차했다. 결국 진옥은 차분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다. 가슴이 마구 뛰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방금 본 광경이 마치 꿈 같기도 하고 현실 같기도 했다. 이런 마음을 품다니. 진옥은 자신을 탓하면서도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가 없었다. 남자의 몸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런 것에 이토록 마음이 동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한참 후 상필이 옷을 다시 입고 나왔다. 죄송합니다. 너무 깊이 잠들었나 봅니다. 아, 아니에요. 충분히 쉬셨나요? 진옥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차를 내어주었다. 하지만 상필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왠지 부끄러웠다. 그날 밤 진옥은 침상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상필의 탄탄한 몸매와 그의 남성적 위엄,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열기가 솟아올랐다. 이런 마음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일까? 진옥은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정에 대한 호기심도 느꼈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옥의 마음은 복잡했다. 상필을 대할 때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상필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진옥을 대하는 태도가 전보다 더 정중해진 것 같았다. 월선 어멈이 그런 진옥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진옥아, 요즘 내가 뭔가 이상하구나. 멍하니 있다가도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가요? 저는 별다른 게 없는데요. 어디 그런가. 그 화공이 온 뒤로 내 기색이 많이 달라졌어. 혹시? 월선 어멈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자
진옥은 화들짝 놀랐다. 어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젊은 과부가 젊은 총각과 한 지붕 아래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건가. 조심해라, 진호가. 월선 어멈의 말에 진옥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일까? 혹시 제가 신뢰를 범한 게 있나요? 어느 날 상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요즘 마님께서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요. 진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났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날씨가 더워서 정신이 없었을 뿐이에요. 상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진옥은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화방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부산에서 온 부유한 상인으로 좋은 그림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곳의 그림들은 정말 훌륭하군요. 특히 이 복원 작업은 누가 하신 건가요? 상인이 상필이 복원한 산수화를 가리키며 감탄했다. 저희 화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신 겁니다. 진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상필의 솜씨를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다. 그분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런 솜씨라면 저희 집 대청에 걸린 오래된 그림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마침 상필이 나타났다. 상인은 그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어른께서 화공이신가요? 풍채며 기품이 영락없이 선비 같은데. 상인의 말에 진옥도 다시 한번 상필을 바라봤다. 정말 그랬다. 상필은 단순한 떠돌이 화공이라기에는 너무나 품격이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붓질이나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상필이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 말투에서도 범상치 않은 교양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날 밤 진옥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상필 생각만 났던 것이다. 특히 그의 남성적인 부분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이 어떤 감촉일지, 어떤 온기를 지니고 있을지, 화방 안에 걸린 그 원앙 그림이 다시 떠올랐다. 서로를 바라보며 희롱하는 두 마리 원앙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마치 자신과 상필의 모습 같았다. 에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진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새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진옥은 결국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그리고 한 가지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분이 잠든 모습을 다시 한 번만. 진옥은 발소리를 죽이며 뒷방으로 향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상필은 평상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름 날씨 때문에 웃옷만 걸치고 있었다. 진옥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상필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니 마음이 더욱 설레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아름다웠다. 그런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다.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한 번만, 손끝으로만 진옥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상필의 가슴을 살짝 만져보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심장이 힘차게 뛰는 것도 느껴졌다.
옷 위로도 그의 근육의 탄탄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진옥의 손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향했다. 상필의 배를 지나 허리 아래에 이르렀을 때 진옥은 더욱 떨렸다. 옷 위로도 느껴지는 그의 남성성. 진옥은 손끝으로 그것을 살짝 스쳤다. 예상보다 훨씬 크고 묵직한 느낌이었다. 마치 화방에 걸린 굵직한 붓 같기도 하고 단단한 나무 토막 같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 상필이 작은 신음을 내며 몸을 뒤척였다. 깜짝 놀란 진옥은 황급히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다. 다행히 상필은 깨어나지 않았지만 진옥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필의 남성적 부분이 진옥의 손길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었다. 옷 위로도 그 변화가 느껴졌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진옥은 부끄러움과 당황감에 휩싸여 급히 방을 나왔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그 감촉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상필의 반응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아침 상필과 마주쳤을 때 진옥은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깊이 잤습니다. 마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다. 진옥은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고 싶지 않았다. 방금 경험한 그 전율을 계속 음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진옥은 자신이 상필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것임도 깨달았다. 며칠이 더 지났다. 진옥은 상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도 동시에 설레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그의 손길이 우연히 닿을 때면 전율이 일었다. 하지만 상필은 여전히 과묵했고 진옥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혹시 자신의 감정이 일방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옥은 대담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상필 씨, 오늘 일이 많이 힘드셨죠?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상을 차린 진옥이었다. 오미자차에 꿀을 넣어 더욱 달콤하게 만들고 작은 다가도 몇 가지 준비했다. 고맙습니다. 마님께서 내어주시는 차는 정말 맛이 좋습니다. 상필이 찻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옥의 마음은 조급했다. 차를 다 마신 상필이 일어서려고 할 때 진옥이 재빨리 찻잔을 가져갔다. 그런데 그때 일부러 손이 미끄러지도록 해서 찻잔 아래 놓인 비단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손수건이 아니었다. 진옥이 평소에 속옷으로 입던 작은 비단 저고리였다. 어머, 이게 왜? 진옥이 당황한 척하며 몸을 굽혔다. 하지만 상필이 더 빨리 몸을 굽혀 그것을 주워 올렸다. 이것은 상필의 손에 든 것은 분명 여인의 속옷이었다. 진옥의 체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부드러운 비단 저고리였다. 죄송해요. 빨래를 개다가 실수로. 진옥은 얼굴을 붉히며 그것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상필은 선뜻 내어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마님, 네, 이것을 일부러 떨어뜨리신 건 아니죠? 진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들켰구나.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그게 아니라. 진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상필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진옥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마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상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깊었다. 진옥은 그 음성만 들어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저는 진옥이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 상필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저도 마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말이신가요? 네. 하지만 제가 마님께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런 말씀 마세요. 진옥이 상필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다. 저도 상필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옥은 마침내 상필을 자신의 안방으로 이끌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진옥의 마음은 두려우면서도 설레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상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저를 그냥 진옥이라고 불러주세요. 진옥. 상필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진옥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구해 나갔다. 그날 밤 진옥은 생전 처음으로 여인으로서의 완전한 기쁨을 맛보았다. 상필의 거친 손길도, 그의 뜨거운 입술도, 그리고 그의 남성적 위력도 모든 것이 꿈같이 황홀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사랑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진한 교감이었다. 그 후로 진옥과 상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머슴 같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둘만 있을 때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진옥은 매일 상필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특히 남해 바다에서 잡힌 신선한 전복과 해삼으로 보양식을 만들어 주었다. 상필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니까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진옥,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매일 차려주시면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건강해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진옥은 상필이 한 숟가락씩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가끔은 술도 한 잔씩 따라 주었는데 상필이 술을 마실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었다. 특히 저녁 무렵 하루 일을 마친 상필이 화방마당에서 붓을 씻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진옥의 가슴은 저절로 두근거렸다. 햇빛에 그을린 그의 팔뚝이며 등 근육이며 모든 것이 남성적이고 아름다웠다. 어느 날은 상필이 큰 그림을 옮기다가 옷자락이 걸려 찢어진 적이 있었다. 진옥이 그것을 꿰매어 주겠다고 하자 상필은 잠시 주저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디요? 바느질은 여자가 해야지요. 진옥이 고집을 부리자 상필은 결국 웃옷을 벗어주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진옥은 다시 한번 그의 탄탄한 몸매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이번에는 대낮이라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진옥? 상필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진옥은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잠깐만요. 진옥은 얼굴을 붉히며 바느질에 집중했다. 하지만 코끝에 상필의 남성적인 체향이 맴돌아 마음이 어지러웠다. 진옥,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 상필이 진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과부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같은 여인은 세상에 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게다가 이렇게 현명하기까지. 상필의 말에 진옥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질 정도로 행복했다. 그런 말씀 들으니 부끄럽네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들의 사랑은 화방 곳곳에서 피어났다. 함께 그림을 정리할 때, 함께 차를 마실 때, 함께 석양을 바라볼 때, 모든 순간이 달콤했다. 특히 밤이 되어 촛불을 켜고 함께 앉아 있을 때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이 흘렀다. 가끔 손이 우연히 닿기라도 하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월선 어멈도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챘다. 진호가 요즘 내 얼굴에 윤기가 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가요? 그런가요가 아니라 눈에 뻔히 보이는구나. 그 화공과 사이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진옥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을 망설였다. 어멈,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허허,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 너희 둘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월선 어멈의 말에 진옥은 더욱 당황했다. 그렇게 티가 났단 말인가. 하지만 조심해라, 진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떠돌이는 떠돌이다. 언제 또 떠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월선 어멈의 말에 진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상필이 자신을 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낮에는 함께 화방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서로의 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진옥은 이제 상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상필에게서 종종 느껴지는 그 알 수 없는 그림자도 점점 더 신경이 쓰였다. 특히 먼 산을 바라볼 때나 편지를 받는 척하며 혼자 무언가를 생각할 때의 그의 표정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가끔씩 진옥은 상필에게서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느꼈다. 특히 먼 곳을 바라볼 때의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상필, 당신은 정말 그냥 떠돌이 화공인가요? 어느 날 진옥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당신의 그림 솜씨나 말투를 보면 보통 사람 같지 않아서요. 상필이 잠시 망설이더니 진옥을 안아주었다. 지금은 제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와 당신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상필에게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만큼은 진실이라고 믿었다. 월선 어멈은 요즘 진옥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눈치챘다. 진옥아, 요즘 기색이 많이 좋아졌구나.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니? 별일 없어요, 어멈. 그래. 그런데
너희 집에 머물고 있다는 그 화공은 어떤 사람이더냐? 월선 어멈의 눈치가 빨랐다. 하지만 진옥은 아직 상필과의 관계를 공개할 마음이 없었다.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허허, 그래. 그런데 조심해라. 떠돌이라는 게 언제 또 떠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월선 어멈의 말에 진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상필이 자신을 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진옥은 상필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상필, 당신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가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혹시 언젠가는 떠나실 생각이신가요? 상필이 진옥을 품에 안으며 대답했다. 진옥, 저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평생.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뭐예요?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상필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다. 진옥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상필이 메주컨에 머문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진옥과 상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두 사람은 마치 진짜 부부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다. 화방의 그림들도 상필의 손길을 거쳐 모두 새 것처럼 복원되었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어났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마을에 낯선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평소와 달리 포졸들이 마을 이곳저곳을 수색하는 모습이 보였고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아이고, 큰일 났다. 현령 대감께서 직접 나서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더라. 누구를 찾는다는 거야?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떤 중요한 범인이라고 하던데. 마을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화방까지 들려왔다. 진호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관아에서 사람들을 찾고 있다더라. 월선 어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다.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떠돌이 화공이라고 하던데 혹시 너희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 진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상필을 찾는 것은 아닐까? 어멈, 혹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현령 대감께서 직접 나서신다고 하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왔다더라. 박겸 현령. 진옥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탐욕스럽고 권력욕이 강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게다가 한양에서까지 사람이 왔다니 이는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진호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 화공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맞느냐?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월선 어멈의 말에 진옥은 가슴이 더욱 불안해졌다. 사실 자신도 상필에게서 남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상필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화방에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림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뭔가를 수상한 눈빛으로 살피고 있었다. 여기가 메주컨 화방이군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이곳에 머물고 있는 화공이 있다고 들었는데, 진옥은 직감적으로 이들이 상필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화공이요? 저희는 그냥 그림만 판매하는 곳인데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곳에 그들이 더 캐묻으려고 할 때 마침 상필이 돌아왔다. 손님들은 상필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군. 그들 중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상필도 그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마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상필이 진옥에게 급히 말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뭐야, 이 분위기는? 월선 어멈도 상황을 감지하고 진옥의 팔을 잡았다. 그날 저녁 상필이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얼굴빛이 어두워 보였고 무언가 깊은 고민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상필,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마을에 포졸들이 와서, 그리고 화방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진옥, 제가 당신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필의 표정이 심각했다. 진옥은 가슴이 불안해졌다. 저는 사실 떠돌이 화공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조정에서 파견된 내금이 어사입니다. 본명은 김준석이고요. 진옥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내금이 어사라니. 그것은 왕의 밀명을 받고 지방의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특별한 관직이었다. 그럼 여기 오신 것도 박겸 현령의 반란 음모를 수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란? 진옥은 더욱 놀랐다. 박겸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니. 네. 그는 몇몇 지방 세력들과 결탁해서 조정을 뒤엎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고요. 그럼 저와의 관계도. 진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자신과의 사랑도 모두 가짜였던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진옥.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필이 진옥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 제 정체가 발각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옥, 일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말 돌아오실 거예요? 약속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만은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김준석이라는 자를 당장 내놓으시오. 화방을 포위하라. 포졸들이 화방을 에워쌌던 것이다. 횃불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상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미 도망칠 시간은 없었다. 진옥, 뒷문으로 피하세요. 안 돼요. 저도 함께 갈래요. 안 됩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포졸들이 화방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나무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칼을 든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디 숨었느냐, 김준석. 포졸대장이 칼을 빼들며 소리쳤다. 상필이 진옥을 뒤로 감싸며 나섰다. 내가 김준석이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여자도 함께 잡아가라.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 안 됩니다.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입니다. 상필이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포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어사고 뭐고 간에 현령대감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둘 다 잡아가라. 진옥과 상필은 그렇게 밧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다. 월선 어멈이 뒤따라오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관아의 지하 감옥에서 진옥과 상필은 따로 갇혔다. 차가운 돌바닥과 축축한 공기, 그리고
쇠창살 너머로 들리는 포졸들의 발소리만이 그들의 동반자였다. 진옥은 상필의 안위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지만 상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박겸 현령이 직접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위엄을 뽐내며 나타났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과 잔인함이 가득했다. 김준석,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실토하라. 저는 그냥 떠돌이 화공입니다. 상필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다. 혹시나 진옥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거짓말 마라. 조정에서 파견된 어사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찾았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 모두 말하라. 박겸이 화를 내며 포졸들에게 신호했다. 포졸들이 상필을 매질하기 시작했다.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상필의 신음소리가 감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만두세요. 옆 감옥에 갇힌 진옥이 소리쳤다. 상필이 고통받는 소리를 듣는 것이 자신이 직접 매를 맞는 것보다 더 아팠다. 오, 그래. 내가 아직도 입을 열지 않겠다면 저 여자를 먼저 신문해 보자. 박겸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진옥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진옥을 건드리지 마라. 상필이 발악했지만 이미 진옥은 포졸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신문실에서 진옥은 온갖 고문을 당했다. 박겸은 처음에는 회유로 시작했다. 진옥이라고 했지? 너는 무고한 여인이니 진실만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 김준석이라는 자가 내게 무엇을 시켰느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석 달이나 함께 지내면서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박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진옥이 쉽게 입을 열지 않자 그는 포졸들에게 고문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르는 것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진옥은 아픔을 꾹 참으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이 고집센 계집, 내 남자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러 여기 왔는지 말하라.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분은 그냥 화공일 뿐이에요. 진옥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상필을 보호하려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각오였다. 좋다. 그렇게 나오겠다면 더욱 혹독하게 해보자. 박겸의 명령에 따라 포졸들은 더욱 잔인한 고문을 시작했다. 진옥의 비명소리가 감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상필은 미칠 것 같았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상필이 쇠창살을 잡고 절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틀째, 사흘째 고문은 계속되었다. 진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상필의 정체나 그가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여자 정말 끝까지 말을 안 하는군. 박겸도 진옥의 의지력에 놀랐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좋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해라. 사흘째 되는 날, 진옥은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필을 지키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계속된 고문으로 진옥은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상필은 그런 진옥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없이 괴로웠다. 진옥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필은 쇠창살 너머로 진옥이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진옥은 이미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관아에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나타났다. 어사 조도승지와 금이군들이었다. 박겸의 반란 음모가 조정에 알려지면서 토벌군이 파견된 것이었다. 박겸을 체포하라. 조도승지의 명령에 따라 금이군들이 박겸을 붙잡았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필을 구출했다. 준석, 고생이 많았다. 조도승지님,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상필이 숨겨둔 반란 관련 서류들이 모두 발견되었다. 박겸의 반역은 명확히 드러났다. 하지만 진옥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다. 며칠간의 고문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다. 어사 대감, 이 여인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럴 리 없어. 상필이 진옥을 품에 안으며 절규했다. 진옥, 진옥, 일어나요. 하지만 진옥은 눈을 뜨지 않았다. 맥박도 거의 끊어질 듯 약했다. 그때 조도승지가 한양에서 함께 온 어이를 불렀다. 허어이, 이 여인을 살릴 방법이 없겠는가? 허어이가 진옥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몸의 상처야 치료할 수 있겠지만 정신이 너무 깊이 상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시 깨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진옥이 이렇게 된 것이었다. 진옥,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필이 진옥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진옥의 손등에 떨어졌다. 진옥,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발, 제발 눈을 떠주세요. 상필은 진옥의 창백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을 그녀의 입 안으로 흘려 넣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진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었다. 진옥? 상필이 놀라며 진옥을 바라봤다. 그러자 진옥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진옥이 눈을 떴다. 진옥, 진옥. 상필이 기쁨에 겨워 진옥을 끌어안았다. 허어이도 놀라서 다시 진옥의 맥을 짚어보았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이건 정말 기적이로군요. 상필이세요? 진옥이 힘없는 목소리로 상필을 불렀다. 네, 저예요. 진옥,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진옥은 지난 며칠의 기억이 흐릿했다. 하지만 상필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조도승지가 상필에게 말했다. 준석, 내공이 매우 크다. 왕께서 특별히 상을 내리실 것이다. 며칠 후 한양에서 왕의 교서가 내려왔다. 상필의 공을 치하하며 남해 지역의 화방 운영권과 토지를 하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화방의 이름을 진옥화라고 명명한다고 했다. 진옥화? 네. 진실한 사랑으로 이루어낸 기적을 기리는 뜻이라고 하시더군요. 상필이 진옥에게 설명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영원히 함께요. 상필이 진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몇 달 후 상필과 진옥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복해주는 가운데 치러진 아름다운 혼례였다. 특히 월선 어멈은 진옥의 혼례복을 직접 손수 지어주며 눈물을 흘렸다. 진옥아,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네, 어멈. 정말 꿈 같아요. 진옥은 행복에 겨운 표정이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다. 혼례식은 화방 앞마당에서 치러졌다. 상필은 조정에서 하사받은 관복을 입었고 진옥은 월선 어멈이 정성스럽게 지어준 화려한 혼례복을 입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릴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아름다운 혼례는 처음 보는구나.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네. 그 고생 끝에 이제야 행복해지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나누었다. 새롭게 시작된 진옥화 화방은 날로 번창했다. 상필의 뛰어난 그림 솜씨와 진옥의 세심한 손님 응대가 어우러져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부부의 사랑을 담은 그림들이 유명해졌다. 상필이 그리고 진옥이 색을 칠한 그림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 그림들에는 두 사람이 겪은 시련과 사랑,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옥화 한 점이면 부부의 인연이 더욱 깊어진다더라.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집에서 진옥화를 걸어 놓으면 금세 화목해진다더라. 진옥화를 혼례 선물로 받으면 평생 행복하게 산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혼례를 앞둔 젊은 남녀들뿐만 아니라 오래된 부부들까지 그림을 사러 왔다. 어느 날은 멀리 한양에서까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대부가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정말 그림이 훌륭하군요. 특히 이 부부의 애정이 담긴 그림들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과찬이십니다. 상필이 겸손하게 답했지만 진옥은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 혹시 제 집 사랑방에 걸 큰 그림 하나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주문이 계속 밀려들었고 진옥화는 점점 더 유명해져 갔다. 세월이 흘러 진옥과 상필은 3명의 아이를 낳았다. 큰아들 석이는 아버지를 닮아 그림의 재능을 보였고 딸 오기는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으며 막내 아들 필이는 부모의 장점을 고루 물려받아 의젓하고 똑똑했다. 아버지, 저도 화방 일을 도와드릴게요. 10살이 된 석이가 붓을 들고 말했다. 그래, 우리 석이가 이제 제법 그림을 그리는구나. 상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했다. 어머니, 저는 언제 결혼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7살 오기가 진옥의 치마를 잡고 말했다. 오기는 아직 어려. 훨씬 더 자란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렴. 진옥이 딸을 안아주며 웃었다. 5살 피리는 형과 누나 사이에서 재미있게 뛰어놀았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화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느 날 저녁 진옥과 상필은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다. 상필 행복해요. 저도요, 진옥.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 정말 다행이었어요. 비가 와서 당신 화방에 들어가게 된 것이
혹시 그때 일부러 비를 피한 척한 건 아니에요? 진옥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어쩌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여전히 서로를 처음 사랑했을 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갔다. 시인들이 시로 읊었고, 소설가들이 소설로 썼다. 그리고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다. 특히 메주컨 바닷가의 큰 바위에는 어느 무명의 화가가 그린 벽화가 새겨져 있었다. 폭풍우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시련을 겪고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저기 봐라. 진옥마님과 상필 어사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네. 정말이구나. 저 벽화를 보니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는군. 마을 사람들은 그 벽화를 볼 때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벽화를 보고 기도하는 부부들이 정말로 사이가 좋아진다는 것이었다. 멀리서부터 찾아와 벽화 앞에서 백일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진옥화의 힘이 정말 신통하구나. 사랑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런 소문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진옥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랑과 기적의 상징이 되었다. 월선 어멈도 이제 할머니가 되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화방에 놀러 왔다. 진호가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기분이 좋구나. 어멈 덕분이에요. 어멈이 늘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너희 둘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지.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다. 진옥과 상필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그들의 아이들도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부모의 사랑을 본받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진옥화 화방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큰아들 서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화방을 운영했고 그의 아들도 할아버지의 기회를 이어받았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메주컨 바닷가에는 지금도 진옥과 상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벽화가 남아있다고. 그리고 그 벽화를 보면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특히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이들이 그 벽화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 다시 사랑이 깊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또한 혼례를 앞둔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서약을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산다는 믿음도 생겨났다. 진옥화,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이루어낸 기적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전설로 살아 숨쉬고 있다. 바람 센 남해, 바닷가, 메주컨 마을에서 피어난 한 편의 사랑 이야기. 폭풍우 속에서 시작되어 시련을 거쳐 기적으로 완성된 사랑. 그것이 바로 진옥과 상필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그들의 화방에서는 지금도 붓과 먹의 향기가 나고 그림 속에서는 영원한 사랑이 숨쉬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